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맞춤형 정보 분석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스페인 여행, 여기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저희가 여행 가이드북은 물론이고요. 블로그 후기, 커뮤니티 글, 유튜브 영상까지 진짜 다양한 자료들을 싹 모아봤습니다. 네, 정말 방대한 자료들을 검토했죠. 그래서 이번 분석,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스페인 여행의 진짜 핵심 정보, 그리고 이건 놓치기 쉽겠다 싶은 꿀팁들만 쏙쏙 뽑아서요. 당신의 여행 계획에 정말 실질적인 등대가 되어드리는 것. 그렇죠. 단순히 여기 가세요, 이게 아니라 네. 왜 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실패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뭐 예산부터 교통, 숙소, 안전 문제, 그리고 현지 문화 적응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스페인. 정말 매력적인 나라죠. 이게 그냥 유명 관광지가 많다,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녹아있는 깊은 역사랄까? 문화의 층위,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요. 역사와 문화의 충이. 네, 로마 시대 흔적부터 이슬람, 기독교 문명에 남긴 자취들이 지역마다 정말 다른 색깔로 남아있고 또 그 위에서 현재 스페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활기찬 모습이 같이 있잖아요. 공존하는 거죠. 과거와 현지가 공존하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정보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정보들이 실제 여행에서 어떤 의미인지,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통찰을 드리려고 합니다. 통찰이요. 네. 예를 들면 스페인이 서유럽 치고 가성비 좋다는데 진짜 그런가? 아님 바르셀로나 소매치기, 이거 진짜 피할 방법 없나? 남부 여행엔 렌터카가 필수라는데 이거 누구한테나 좋을까? 이런 질문들이야. 정말 궁금했던 것들이네요. 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듣기만 해도 설레는데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죠. 스페인의 그 다채로운 매력부터 만나볼 텐데요. 어디를 가고 또 뭘 하면 좋을까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저희 다 핵심적인 경험 위주로 한번 짚어볼게요. 네, 좋아요. 자, 먼저 스페인 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 도시들 있잖아요. 바르셀로나. 여긴 역시 가우디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럼요. 가우디죠. 네,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그 엄청난 모습이나 구엘 공원의 동화 같은 분위기. 이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에요. 그쵸. 사진만 봐도 압도적인데. 근데 이런 유명 명소들은 입장료가 만만치가 않아요. 보통 한 10유로에서 30유로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또 어찌나 많은지 이건 좀 감수해야 합니다. 맞아요. 그 인파는 정말. 네. 그래서 가우디 건축에 정말 푹 빠져보고 싶다 하시면 개별 입장권보다는 여러 곳을 묶은 패스, 바르셀로나 카드 같은 걸 활용하시는 게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패스 활용 팁이군요. 물론이죠. 고딕지구의 좁은 골목길을 그냥 목적 없이 걸어보는 거, 아니면 바르셀로네타 해변에서 잠깐 쉬는 거, 이것도 정말 좋고요. 근데 이 활기찬 도시의 이면에는 늘 조심해야 할 그 문제, 소매치비가 있다는 거. 이건 뒤에서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스페인의 심장, 마드리드로 가보면 또 다른 매력이 기다리고 있죠. 마드리드. 네. 특히 예술 좋아하시면 프라도 미술관, 레이나 소피아, 티센 보르네미사, 이 세 미술관이 이루는 예술의 황금 삼각지대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황금 삼각지대. 네, 근데 여기에 꿀팁 하나 드리자면 보통 입장료가 한 12유로, 15유로 이 정도 하거든요. 네, 꽤 하네요. 그렇죠. 근데 특정 요일 저녁 시간대에는 무료 개방을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홈페이지 같은 데서 확인해 보시면 예산을 꽤 아낄 수 있습니다. 무료 개방. 이거 좋은 팁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마드리드 왕궁의 위엄이나 솔 광장, 마요르 광장의 그 활기찬 분위기, 아니면 레티로 공원에서 한가롭게 쉬는 것도 마드리드를 느끼는 좋은 방법이죠. 산미길 시장에서 타파스 즐기는 것도 빼놓을 수 없고요. 도시 매력도 좋은데 저는 그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역 특유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다고 들었어요. 거긴 좀 어떤가요? 안달루시아는 정말 스페인의 영혼? 이런 게 느껴지는 곳이죠. 세비야에 가시면 그 심장을 막 두드리는 듯한 플라멩고 공연? 이거는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플라멩코. 네, 길거리 공연도 물론 좋지만 한 20유로에서 30유로 정도 내고 유료 공연장에서 제대로 감상하는 것도 정말 값진 경험이 되거든요. 제대로 된 공연장에서요? 네, 그리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다는 세비야 대성당이랑 히랄다 탑,
또 이슬람 건축의 정수라고 몰리는 알카사르 궁전. 와, 여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알카사르는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해서 사전 예매, 그것도 아주 미리 하셔야 해요. 필수입니다, 필수. 와, 미리 예매 필수? 네. 그리고 그라나다는 뭐니 뭐니 해도 아람브라 궁전이죠. 그 나스르 궁전의 섬세한 아름다움, 그리고 헤네랄리페 정원의 그 평화로움. 아, 이건 정말이지 압도적이에요. 아람브라. 여기도 근데 입장권 한 19유로 정도 하는데 이거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행 계획 세우자마자 정말 몇 달 전에 예약해야 원하는 시간대, 특히 나스르 궁전 시간대는 맞출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강조하고 싶네요. 미리 예약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예약 수준입니다. 와, 진짜 경쟁 치열하네요. 아람브라 야경도 멋지다던데요. 네, 맞아요. 옛 이슬람 지구였던 알바이신 언덕에 있는 성 니콜라스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아람브라 야경. 이것도 정말 환상적이에요. 와, 듣기만 해도 막 가고 싶어지는데요. 안달루시아에 혹시 또 주목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아, 그럼요. 세비야랑 그라나다 사이에 있는 코르도바. 여기 메스키타는 꼭 들러보세요. 코르도바 메스키타요? 네. 거대한 이슬람 사원 안에 카톨릭 성당이 딱 들어서 있는 모습인데 이게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례가 없는 종교와 역사의 공존을 보여주는 정말 상징적인 공간이거든요. 와, 신기하다. 그리고 론다? 협곡 위에 아슬아슬하게 세워진 도시인데 누에보 다리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정말 드라마틱하죠. 아래쪽에서 보거나 해질녘에 보면 더 좋다고들 하더라고요. 1박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해요. 론다. 사진으로만 봤는데도 대단하던데요. 그렇죠. 그리고 해안가 쪽으로는 피카소의 고향인 말라가에서 예술도 즐기고 해변에서 휴양도 하고 뭐 쇼핑하기도 좋고요. 아니면 스페인의 산토리니라고 불리는 프리일리아나 같은 하얀 마을 있잖아요. 아, 네. 인스타에서 많이 봤어요. 네, 그런데 가서 소소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도 좋죠. 안달루시아는 이렇게 도시마다 마을마다 정말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어요. 와, 정말 스페인은 지역마다 개성이 엄청 뚜렷하군요. 혹시 좀 덜 알려졌지만 그래도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숨겨진 보석 같은 곳들도 있을까요? 아, 물론이죠. 마드리드 근교의 톨레도라고 세 종교 문화유산이 공존하는 중세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 있고요. 톨레도. 네. 그리고 발렌시아는 그 미래적인 건축물들도 유명하지만 사실 파에야의 본고장이거든요. 그래서 미식 경험하기에 아주 좋고 물가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에요. 오, 파에야 본고장. 네. 좀 더 멀리 가보면 북부 피레네 산맥 쪽에 아이과스 토르타스 국립공원이라고 정말 멋진 대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곳도 있고요. 아니면 미식의 성지라고 불리는 산세바스티안에서 핀초스, 타파스 같은 거요. 즐기는 것도 정말 특별한 경험이죠. 산세바스티안. 미식가들에겐 천국이라던데? 맞아요. 그리고 섬들도 빼놓을 수 없죠. 마요르카, 이비자, 그랑카나리아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고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유명 도시 말고도 당신의 관심사에 딱 맞는 그런 숨겨진 보석 같은 곳들이 스페인 곳곳에 정말 많다는 거예요. 와, 진짜 끝이 없네요. 이렇게 가고 싶은 곳이 너무 많은데, 아, 이제 좀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봐야 할 시간인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역시 비용 아닐까요? 스페인 정말 가성비 좋은 여행지 맞나요? 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서유럽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물가가 저렴한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어디를 가고 또 어떻게 여행하느냐에 따라 이건 정말 천차만별이긴 하죠. 그렇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네. 그래서 대략적인 하루 예산을 좀 잡아보면 국제선 항공권 빼고요. 1인 기준으로 정말 아끼고 아껴서 배낭여행 스타일로 다닌다. 이러면 한 50유로에서 70유로, 우리 돈으로 한 7만 5천 원에서 10만 5천 원 정도. 오, 그 정도면 꽤 괜찮은데요? 네.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수준의 자유여행이다 하면 하루에 100유로에서 150유로, 한 15만 원에서 22만 5천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더 편안하게 여유롭게 즐기고 싶다 하시면 180유로에서 250유로, 그러니까 27만 원에서 37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와, 근데 생각보다 이 범위가 꽤 넓네요. 어디서 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역시 아무래도 숙박이랑 식비, 그리고 입장료, 이 세 가지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죠. 숙소만 해도 호스텔 도미토리는 20유로부터 시작하지만 좀 괜찮다 싶은 호텔은 100유로 훌쩍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쵸. 호텔은 비싸죠. 네, 식비도 메뉴 델 디아라고 하는 점심 세트 메뉴가 있어요. 한 12유로에서 15유로 정도 하는데
이걸 잘 활용하면 정말 크게 절약할 수 있거든요. 아, 메뉴 델 디아. 이거 기억해야겠네요. 네. 근데 저녁에 레스토랑 가서 좀 제대로 식사하려면 1인당 20유로, 30유로 이상은 그냥 생각해야 하고요. 주요 명소 입장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유로, 20유로, 30유로 이렇게 쌓이다 보면 이게 꽤 부담이 되죠. 네, 맞아요. 입장료 무시 못하죠. 그럼 비용을 좀 절약할 수 있는 현실적인 팁, 꿀팁 같은 거 없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미리 준비. 네. 항공권, 기차표, 숙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람브라 궁전 같은 인기 명소 입장권은 정말 최소 2, 3개월 전에 예약하면 많게는 30%, 40%까지도 절약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큽니다. 와, 30, 40%면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리고 현지에 가서는 메르카도나나 디아 같은 대형 마트 있잖아요. 거기서 장을 봐서 간단한 아침이나 간식 같은 거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도시 안에서는 대중교통 10회권 같은 거 잘 활용하고 걸을 수 있는 거리는 그냥 최대한 걷는 거죠. 걷는 게 최고죠, 사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미술관 무료 입장 시간 같은 거 이런 혜택들을 잘 찾아보는 것도 아주 쏠쏠합니다. 역시 정보력이 중요하군요. 미리 준비하는 습관. 알겠습니다. 숙소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스페인에는 어떤 종류의 숙소들이 있고 또 고를 때 뭘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스페인은 진짜 숙소 선택의 폭이 넓어요. 저렴한 호스텔부터 시작해서 1성급부터 5성급까지 다양한 호텔들, 그리고 아파트 전체를 빌리는 에어비앤비도 많고요. 심지어 오래된 고성이나 수도원을 개조해서 만든 구경 호텔, 파라도르라는 것도 있어요. 파라도르요? 와, 고성을 개조한 호텔이라니 되게 특별한 경험이겠는데요? 네, 그렇죠. 가격대는 좀 있지만 정말 특별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죠. 그럼 숙소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뭘까요? 가격 말고. 역시 예산 다음으로는 위치죠, 위치. 위치. 네, 특히 위치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편한지 아니면 밤늦게 다닐 때 안전한지 이런 거랑 바로 연결되니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부킹닷컴이나 호스텔월드 같은 예약 플랫폼의 후기들 이거 꼼꼼하게 읽어보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렇죠. 후기는 꼭 봐야죠. 네, 혹시 안전이 좀 걱정된다 하시면 예를 들어 마드리드의 살라만카 지역이나 바르셀로나의 에이샴플레 지역처럼 비교적 치안이 좋다고 알려진 곳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성수기, 여름이나 연말 같은 때는 정말 좋은 위치에 가격까지 합리적인 숙소는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미리 예약하는 게 상책입니다. 결국 모든 건 미리 예약하는 걸로 귀결되는군요. 네, 스페인 여행의 진리 같아요. 알겠습니다. 비용이랑 숙소 해결했으니 이제 스페인 내에서의 이동 문제, 이걸 좀 풀어봐야겠네요. 도시 안에서는 어떻게 다니는 게 제일 좋고 또 도시 간 이동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도시 안에서는 대부분 지하철, 메트로랑 버스, 아우토부스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네, 대중교통. 네, 마드리드는 타레헤타 물티라는 충전식 카드가 있고 바르셀로나는 티모빌리탓이나 아니면 18권인 티카수알 같은 걸 이용하면 편리하고요. 택시나 우버, 카비파이 같은 공유 차량도 다른 유럽 도시에 비하면 비교적 저렴한 편이긴 해요. 오, 택시도 괜찮군요. 네, 근데 사실 스페인 도시들이 걷기에 참 좋은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날씨만 괜찮다면 그냥 두 발로 도시를 구석구석 느껴보는 게 어쩌면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걸으면서 보는 풍경이 또 다르죠. 그럼 도시간 이동은요? 스페인이 땅이 꽤 넓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간 이동 수단 선택이 정말 중요해요. 가장 빠르고 편리한 건 단연 고속열차 아베죠. 아베. 네,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구간을 2시간 반 만에 딱 연결해 주니까요. 램페라고 스페인 철도청 웹사이트에서 미리 예약하면 할인폭이 꽤 크거든요. 그러니까 일정이 확정되면 바로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만약 여러 도시를 기차로 여행할 계획이다. 그러면 램페 파스라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고요. 엠페패스. 여러 도시 갈 때는 유용하겠네요. 그렇죠. 좀 더 저렴한 옵션을 찾는다면 RSA 같은 회사의 장거리 버스가 있습니다. 시간은 물론 기차보다 더 걸리지만 비용은 확실히 절약되고요. 국내선 저가 항공도 잘 찾아보면 노선에 따라서는 기차보다 저렴할 때도 있어요. 아, 비행기도 방법이군요. 그럼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렌터카. 이건 어떨까요? 특히 그 안달루시아 지방 여행할 때 많이들 고려하시던데요. 네, 렌터카. 이게 확실히 장단점이 아주 뚜렷합니다. 장점부터 들어볼까요? 장점은 역시
안달루시아의 그 작은 하얀 마을들을 구석구석 돌아보거나 대중교통으로는 가기 힘든 자연경관을 찾아가고 싶을 때, 혹은 짐이 많거나 여러 명이 함께 여행할 때, 이럴 때는 렌터카가 정말 유용하죠. 시간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일정을 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고요. 자유로운 일정, 좋죠. 하지만 단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주차입니다. 주차. 아, 주차. 네. 대도시 중심부는 주차 공간 찾기도 너무 어렵고 비용도 엄청 비싸요. 그리고 낯선 도로 환경, 특히 그 복잡한 회전교차로나 일방통행길에서 운전하는 부담감도 있고요. 무엇보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보험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보험 문제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이게 은근히 골치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정말 중요해요. 스페인 렌터카 관련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면 진짜 한결같이 강조하는 게 바로 풀커버 보험 가입이에요. 풀커버 보험? 네, 사고 났을 때 자기 부담금이 0원인지 이걸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는 게 뭐냐면 렌터카 회사에서 직접 가입하는 보험이랑 뭐 렌탈카스닷컴 같은 예약 중개 플랫폼 있잖아요. 거기서 제공하는 보험이랑 성격이 좀 달라요. 아,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렌터카 회사 자체의 풀커버 보험은 만약 사고가 나면 물론 보험 적용 범위 내에서지만 추가 비용 없이 그냥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주는 방식이에요. 네, 그게 편하죠. 그렇죠. 반면에 중개 플랫폼에서 파는 보험은 대부분 환급형이에요. 환급형. 네,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일단 본인 돈으로 수리비나 자기 부담금을 내고 나중에 관련 서류를 다 챙겨서 그 플랫폼에 청구를 해야 돌려받는 방식인 거죠. 아, 그럼 절차가 좀 번거롭겠네요. 당장 돈도 필요하고. 맞아요.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고 당장 목돈이 들어갈 수도 있죠. 가격은 보통 플랫폼 보험이 더 저렴해서 막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방식이 본인한테 맞을지 잘 판단해야 하고요. 절대 이중으로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해요. 와, 그 차이가 엄청 크네요. 선집을 후 환급이냐 아니면 그냥 즉시 처리냐. 이건 진짜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 같습니다. 그럼 운전 자체에 대한 팁도 좀 있을까요? 스페인 운전? 아, 네. 몇 가지만 짚어드리면 회전교차로에서는 이미 진입해서 돌고 있는 차가 무조건 우선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아, 회전 차량 우선? 네. 그리고 과속 단속 카메라가 우리랑 다르게 뒤에서 찍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주의해야 하고요. 또 도로 이름 볼 때 AP로 시작하면 유료 고속도로, A로 시작하면 무료 고속도로라는 거.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음주운전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절대 금물이고요. 네, 음주운전 절대 안 되죠. 그리고 주차할 때는 차 안에 가방이나 뭐 귀중품처럼 보이는 거 절대 두지 마세요. 차량 터리범들의 표적이 되기 딱 좋습니다. 아, 렌터카 편리한 만큼 진짜 신경 쓸 게 많군요. 자, 이제 여행의 즐거움만큼이나 중요한 안전 문제, 그리고 현지 문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페인, 특히 바르셀로나 소매치기 악명이 자자한데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아, 안타깝게도 그건 과장된 소문이 아닙니다. 정말로요. 스페인 전반적인 치안 자체는 뭐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소매치기나 절도, 사기 같은 범죄는 정말 빈번하게 발생해요. 특히 사람이 많이 몰리는 바르셀로나 람블라스 거리나 지하철, 마드리드 솔 광장 같은 곳에서는 정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로 어떤 수법들을 쓰나요? 미리 좀 알아두면 대비가 될 것 같은데요. 아, 수법이 정말 다양해요. 뭐 한 명이 와서 말을 걸거나 뭘 일부러 떨어뜨려서 시선을 딱 끄는 사이에 다른 한 명이 가방을 열거나 자르는 고전적인 수법도 있고요. 네, 그런 거 들어봤어요. 네. 아니면 그냥 갑자기 몸을 툭 부딪히면서 주머니를 터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스쿠터 타고 휙 지나가면서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낚아채 달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와, 스마트폰 날치기까지? 네. 그리고 가짜 경찰 행세를 하면서 신분증이나 지갑 좀 보자고 요구하는 사기도 있고요. 이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상대방 경찰 신분증, 플라카라고 하죠. 먼저 보여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길거리에서 하는 카드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그냥 100% 사기니까 아예 쳐다보지도 마세요. 와, 듣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위험을 좀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제 생각에는 나는 쉬운 타겟이 아니다라는 인상을 주는 거예요. 아, 만만하게 보이지 마라. 그렇죠. 비싸 보이는 시계나 액세서리, 명품 가방 같은 건 그냥 눈에 안 띄게 하는 게 좋고요. 짐은 최대한 간소하게 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여행 유튜버나 블로거들이 진짜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인데 돈이나 여권 같은 중요한 소지품 있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거. 네, 이걸 복대나 아니면 몸에 딱 밀착되는 힙색 있죠. 그걸 앞으로 매는 방식으로 보관하는 게 정말 효과적입니다. 힙색이요. 아, 그 배에 차는 거. 그게 그렇게 효과가 좋아요? 네, 이게 물리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게 만드니까요. 그리고 늘 주변을 이렇게 살피는 습관, 이게 중요해요. 카페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 그냥 툭 올려두거나 길 걸으면서 스마트폰에만 막 집중하는 행동. 이거는 나를 좀 노려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차 싶네요. 저도 모르게 그럴 때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낯선 사람이 불필요하게 막 접근하면 그냥 No, gracias 하고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아예 자리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가방 치폰에 항상 잘 잠그고 다니시고요. 사람 많은 곳에서는 가방을 앞으로 매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네. 방심은 금물 꼭 기억해야겠네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이런 주의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일을 당했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카드 분실 신고죠. 바로 정지시키고 그 다음엔 가까운 경찰서, 꼬미사리아라고 하는데 거기를 찾아가서 도난 신고서, 데눈시아라는 걸 작성해야 합니다. 이게 있어야 나중에 여행자 보험 처리가 가능해요. 아, 보험 처리 때문에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군요. 네,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면 그 고유 식별번호, IMEI 번호가 필요하고요. 보통 샵 66 샵 누르면 확인되니까 미리 꼭 적어두세요. 여권을 분실했다면 그 즉시 현지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연락해서 긴급 여권 발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유럽 통합 긴급 번호인 112로 전화하면 영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네, 112. 알겠습니다. 안전수칙,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네요. 꼭 명심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가벼운 주제로 넘어가서요. 스페인 현지 문화를 좀 즐겁게 경험하기 위한 팁, 이걸 좀 알아볼까요? 특히 그 식사 문화가 우리랑 되게 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식사 시간이죠. 스페인 사람들은 점심, 라꼬미다라고 하는데 이걸 오후 2시쯤에 하루 중 가장 중요하고 푸짐하게 먹어요. 오후 2시 점심이요? 엄청 늦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녁, 라세나는 오후 8시 반, 심지어 9시 이후에 먹는 경우도 많고 비교적 가볍게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많은 레스토랑들이 우리 기준으로는 꽤 늦게 문을 열고 늦게까지 하죠. 중간에 오전 11시나 오후 5, 6시쯤에 타파스 같은 간식, 메리엔다를 즐기기도 하고요. 식사 시간이 완전 다르네요. 그럼 식당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 같은 것도 있을까요?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거? 몇 가지 알아두면 좋은 점들이 있는데요. 식당에 들어서면 빈자리가 보여도 바로 앉기보다는 입구에서 웨이터가 안내해 줄 때까지 잠깐 기다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 안내받고 앉는 거군요. 네. 그리고 웨이터 부를 때 막 큰 소리로 저기요! 이렇게 외치기보다는 눈을 맞추거나 그냥 조용히 손짓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문화적 차이인데 식사 중에 소리를 내지 않는 게 예의예요. 특히 면 요리 먹을 때 우리처럼 후루룩 소리 내는 거 이건 절대 금물입니다. 파스타 먹을 때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죠. 계산은 보통 테이블에서 요청하는데요. 손으로 이렇게 사인하는 신용. 그걸 하면서 La cuenta por favor 라고 말하면 계산서를 가져다 줍니다. 팁은 의무는 아니고요. 요즘은 카드 결제가 워낙 보편화돼서 거의 안 주는 분위기예요. 오, 팁 부담은 없군요. 다행이다. 네.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모든 게 좀 느긋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요. 식사 주문하고 음식 나오는데 시간이 꽤 걸리거나 계산서 달라고 해도 한참 있다 가져다 주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네. 이걸 너무 답답해하거나 재촉하기보다는 그냥 이게 스페인의 여유구나 하고 좀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저희한테는 약간의 인내심이 필요하겠네요. 그 유명한 시에스타는 요즘도 있나요? 낮잠 자는 시간? 시에스타 문화. 이게 예전보다는 정말 많이 사라졌어요. 특히 대도시에서는요. 근데 여전히 작은 도시나 시골, 개인 상점 같은 곳들은 오후 한 2시부터 5시 사이 이쯤에 문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도시는 아직 남아있군요. 네. 근데 대도시의 큰 상점이나 쇼핑몰은 대부분 그냥 쭉 영업하고요. 다만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쇼핑 계획이 있으시면 토요일에 미리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일요일 쇼핑은 어렵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스페인 여행에 대해서 정말 알차게, 깊이 파헤쳐 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그렇죠. 바르셀로나, 마드리드의 대표 명소부터 시작해서 안달루시아의 그 매력적인 도시들, 또 숨겨진 보석 같은 곳들까지 쭉 둘러봤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예산 짜는 법, 경비 절약 꿀팁, 또 복잡하게 느껴졌던 렌터카 보안 문제란 교통편 선택, 숙소 고르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 문제, 특히 소매치기 예방,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지 문화 적응 팁까지 아주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네, 정말 스페인은 미리 준비한 만큼 그리고 또 마음을 여는 만큼 더 많은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만의 스페인 여행을 구체화하는데 좀 든든한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정말 철저한 준비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스페인의 그 뜨거운 태양과 사람들의 열정 그리고 일상의 여유까지 온전히 느끼는 그런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아니면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걸까요? 스페인은 우리가 보통 하는 그 표준 스페인어 카스티아어 외에도 카탈로니아어나 바스크어, 갈리시아어처럼 지역마다 고유한 언어와 정체성이 정말 강하게 남아있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언어가 다르죠. 네, 마약 간싱의 여행이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세비야 같은 그런 익숙한 거점 도시를 넘어서 이러한 지역적 다양성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간다면 그때 당신이 발견하게 될 스페인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아는 것과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쩌면 그곳에서 당신만의 진짜 스페인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와, 익숙한 스페인 너머의 스페인이라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의 분석이 당신의 스페인 여행에 즐거운 영감을 불어넣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엔 비아헤. 즐거운 여행 되세요. Buen viaje.